자, 첫 번째 지문 상계 갑시다. 상계.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자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가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아무리 내신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있어야 되고 그 구조 안에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상계란 나와 있네요. 뭐의 개념입니까? 상계의 개념이죠. 동그라미 쳐볼게요.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무들을 대등하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상계야. 근데 여기 있는 말 중에 좀 헷갈리거나,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알아. 근데 그게 특정한 맥락에서 나오면 헷갈리지 않아야 돼. 아,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 그게 뭐였지? 아, 이게 뭐였지? 생각하다 보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중에서 몇 개만 정리 한번 해보고 가자. 우리가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 수밖에 없겠지. 채권자가 뭘 채권자라고 보여요? 채권자라고 합니까? 채권자가 뭐야? 풀어봐봐. 채권이 뭐야? 채권. 채권의 권리야, 권리. 권리는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럼 채무의 무는 뭐야? 의무야. 의무는 뭐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동현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지? 받는 거는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내 자유의지야. 하지만 동현이가 갚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양아치잖아. 그냥 빌린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 채무는 갚아야 하는 의무야. 의무.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채권자는 무슨 권리? 받을 권리. 채무는 뭐 할 의무?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하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다라는 거죠. 원래 의사표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 저쪽에서 뭐가 해야 되니? 수락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건 필요 없어. 한 사람이 나 상계할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지.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소멸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니?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상계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툼이라고 합니다. 없애주는 거죠. 내가 동현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동현이도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동현이한테 채권이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 동현이도 나한테 채권이 얼마? 100만 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동현이한테 채무가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지?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자? 서로 퉁치자 이거지. 근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 내가 퉁치고 싶으면 퉁쳐지는 거야. 이게 상계. 됐죠? 좋아요. 자, 가령 얘가 나왔으니까 한번 가볼게. A는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게 채권이지. 그럼 A가 받을 돈이 얼마야?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A가 받을 돈이 200만 원. B는 A에 대하여 1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B가 받을 돈이 얼마야? 100만 원. 그러면 상계를 하면 얼마가 남아? 100만 원이 남지? 그러면 상계하고 남은 돈 100만 원만 A가 뭐 하면 되니? 받으면 되지? 이렇게. 경우에 A 또는 B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100만 원에 관해서 그들의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받을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채권의 개념이죠. 여기는 잘 왔어요. 좋아요.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계에 뭐가 나오겠냐? 상계의 목적이 나오겠죠.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뭘로도 달성할 수 있다. 계약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상계의 목적은 뭐죠?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뭐 하는 거? 소멸하게 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상계의 목적이라는 거겠지. 상계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맞죠? 돈을 안 받아도 되잖아. 그냥 말로만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뭐 하는 기능을 한다?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이 말을 자꾸 잘 못하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하나씩 가볼게.
요거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건데 쉽게 말하면 아까 동현이랑 서로 100만 원을 주고 받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나는 아직 받아야 될 기간이 좀 남았어. 아니면 내가 갚아야 될 기간이 좀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계가 안 돼. 근데 얘가 파산 신청을 했어.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들은 다 면제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줄 돈은 있지. 그지? 근데 얘는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졌잖아. 그럼 나는 뭐해? 받지 못하고 뭐 하기만 해야 돼? 주기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상계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파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에 한 거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요 얘기예요. 이해됐죠? 좋아.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채권이 뭐겠니? 상대방한테 채권이면 나한테 뭐야? 채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이 있지. 이 돈이 뭐의 담보인 거야? 상대방의 채권이 내가 쟤한테 빌려준 거잖아. 그거에 담보가 된다는 거야. 못 받을 염려는 없잖아. 내가 돈을 빌려줬어. 담보라는 건 그거잖아. 못 받을까 들어와서 이제 담보를 잡는 거잖아. 내가 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다행히 내가 얘한테 뭐 할 게 있어? 줄 돈이 있지? 그 줄 돈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담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됐죠? 그래서 동현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동현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내가 동현이한테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줄 돈이 있단 말이야. 내가 줘야 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동현이가 그런 거야. 선생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야, 내가 널 뭘 믿고 100만 원을 빌려줘? 그랬더니 선생님 나한테 갚을 돈 100만 원 있잖아요. 정 못 받으면 그걸로 퉁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줄 돈이 내가 받을 돈에 뭐가 되는 거야? 담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선택지에서도 문제도 나오죠. 이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상계의 개념과 목적, 그렇죠? 그리고 상계의 장점까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상계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야. 같은 종류여야 돼요. 그래서 예문에서는 둘 다 금전 채권, 금전 채무죠. 채권 채무를 보유할 때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한 사람이 나 상계할게 이렇게만 해도 대등에게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야. 나는 쟤한테 100만 원 줄 거 있고 2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100만 원과 200만 원 퉁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대등액에서 같은 금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지. 이걸 상계라고 한다는 거고. 상계와 동일한 목적은 뭘로도 가능하다? 계약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계는 채무 결제를 어떻게? 간단하고 쉽게 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상계의 목적은 뭐죠?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봐. 상계의 목적은? 채무를 대등하게 해서 소멸하게 하는 것이 상계의 목적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상대방한테 파산해서 나한테 돈을 안 줘도 돼, 법적으로. 하지만 나는 줄 돈이 있어. 이거잖아. 그런 경우에도 뭐가 가능하다? 상계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채권이 나는 뭐가 돼? 채무가 되지. 나의 채무가 나의 채권에 뭐가 돼? 담보가 된다라는 거지. 내가 쟤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쟤한테 돈을 뭐 하는 거야? 내가 쟤한테 갚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 어렵진 않지만 이거야. 내용은 어렵지 않아. 원래 법이라는 건 그래.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상계, 퉁이라고 안 하잖아. 채권, 채무 이런 거죠. 담보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 두 번째 문단이 이거를 내용 구분을 좀 잘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문단이 좀 길어. 가보자. 여기가 집중이야. 이 두 번째 문단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단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상계가 법정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류가 뭐여야 돼?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밑줄 하고 갈게. 하나 하고 갈게.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부분은 무슨 채권이야? 금전 채권이라는 거야. 자, 보통은 일정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이때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 채권. 이건 누구야? 상계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퉁치려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받을 돈이 뭐가 돼? 자동 채권이 되는 거고.
상대방의 채권은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계자 입장에서 수동채권은 뭐가 되겠니? 채권이 아니라 뭐가 돼? 채무가 되겠지. 상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는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수동채권이면서 나한테는 뭐가 돼? 채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은 자동채권. 피상계자의 채권은 뭐라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잘 봐. 상계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뭐한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두 포함된다. 가볼게.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 사이에서 축 끊기냐?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된다. 이렇게 돼. 자, 오늘 선생님은 동현이를 많이 쓸 거야. 알겠습니까? 잘 가보자. 내가 동현이한테 돈을 직접 빌려줘도 채권이지. 그지? 직접 빌려줘서 내가 쟤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찬이가 동현이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지? 근데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기간이 좀 아직 안 됐어. 근데 성찬이가 어떻게 돼?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단 말이야. 이민을 가게 되면서 성찬이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동현이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거 너한테 양도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야? 나한테 넘어온 거지. 이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인 거야. 이것도 돼. 알겠습니까? 이 말이야. 알겠지? 그 대신 뭐 해야 돼? 채권이 내가 양도 이미 받았지. 취득했지. 그러면 그건 누구의 채권이라고 보는 거야? 내 채권이라고 보는 거야. 어쨌든 얘는 상대방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 내가 직접 돈을 빌려준 거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 제3자한테 채권을 내가 취득한 거야. 이것도 돼. 이것도 결국은 누구 채권이야? 내 채권이 되는 거지. 요 두 개가 다 됩니다. 다음.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동채권은 자동채권 네모 한번 쳐볼게요. 자동채권은 누가 가지는 채권입니까? 퉁치려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상계자. 자동채권은 상계자의 채권입니다.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 자동채권은 내가 받을 거잖아. 반드시 누가 받을 돈이어야 돼? 상계자가 받을 돈이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취득을 했든 어쨌든 반드시 내가 직접 받아야 될 돈이야. 이게 자동채권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 일단 예외가 있어. 연대채무에서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자, 다시 연대채무에 대한 설명부터 갑니다. 예외도 있는데 연대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이다. 이거 연대채무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야, 실은. 예외가 있지.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연대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인데 연대채무가 뭔지 모르지. 그래서 이만큼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연대채무를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보고 갈까요? 연대채무 살짝만 그려볼게요. 얘네도 빈칸에 써도 좋고. 자, A라는 사람, A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도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얘네가 연대채무 관계라고 합시다. 그렇죠? 연대채무 관계고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할게요. 돈에 흘러가야 될 방향이야. 이때 갚아야 될 돈이 뭐가 되겠어요? 채무가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니? 채권이 되겠지. 그래요. 이걸 채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채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라고 합시다. 연대채무는 이거예요. 원래 돈을 누가 빌렸어요? C가 빌렸어요. 그래서 C가 돈을 여기다 갚아야 돼요. 그렇지? 근데 A가 은행이라고 합시다. A가 선생님이에요. 그죠? 동현이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줘? 너 돈도 없잖아. 라고 말해요. 동현이가 저는 돈이 없는데 성찬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얘랑 같이 연대 보증 쓸게요. 성찬이가 보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성찬이는 물어봐지. 너 보증 쓸래? 그랬더니 친구인데 당연히 보증 써야죠. 이렇게 보증 썼어. 보증 사면 인생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동현이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동현이가 돈을 못 받아.
파산을 했어.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돼? 성차례가 갚아야 되는 거야. 이런 둘의 관계가 연대채무 관계인 거야. 그렇죠? 연대채무 관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얘네 둘을 상계할 수 있잖아, 실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자동채권은 원래 뭐만 된다는 거였어? 상계자를 B를 상계자로 갈게요. 자동채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 된다는 거야? 채권. 다시 봐. 본문 봐. 본문 헷갈릴 때는 다시 봐요. 자동채권이라는 말을 썼잖아. 자동채권은 누구의 채권이야? 상계자의 채권이지. 자, 자동채권은 원래 누구 것만 돼요? 상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 되지. 그러면 뭐만 된다는 거야? 이 채권만 된다는 거야. 원래는 이 채권만 되는 것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다시 앞으로 보면 살짝 넘어가 볼까?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지. 예외가 뭐냐? 이거야. 연대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 자신의 채권이 아닌 누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상계는 원칙적으로는 누구랑 누가 퉁쳐야 돼? 얘랑 이거랑 퉁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연대채무자인 C가 A한테 받을 뭐가 있어? 채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의 채권으로? 연대채무자 C의 채권으로 A에 대한 채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상계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불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연대채무는 연대보증은 쓰면 되겠냐 안 되겠냐?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형제간에도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선생님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친형한테 보증을 썼어요. 근데 그 형이 파산 신청을 냈어요. 그 빚이 보도란이 누구한테 왔어? 동생한테 왔어. 동생이 지금 한 15년째 그 빚을 갚고 있어요. 이거는 가족 간에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형은 어떻게 살아요? 통장 거래하면 그 통장 거래가 다 어떻게 되니? 차압되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치? 통장 거래를 안 해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얘는 통장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학원 강사니까. 그래서 해마다 돈을 갚고 있어요. 저 사람은 편하게 놀고 있고 동생은 계속 돈 갚고 있는 거야. 그럼 형제간에 의가 어떻게 되겠니? 이게 되겠지?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갈게요. 여기는 무슨 채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채권이야.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어디다 네모를 쳤니, 선생님이? 자동채권에다 네모를 쳤지? 그지? 자동채권 받을 돈은 상계자가 받을 돈은 누구에게 한정돼 있어? 원래는 피상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채권만 되지. 그지? 그런데 모두 가능하다고?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도 뭐가 된다? 자동채권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자동채권은 어떤 게 자동채권이 되겠니? 얘랑 뭐가 되는 거야? 얘 두 개가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동채권의 범위는 나와 있지. 그럼 수동채권의 범위도 나와 있겠네. 그렇죠? 그럼 수동채권의 범위도 가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수동채권은 내가 받을 돈, 줄 돈? 내가 줄 돈입니다.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면 피상계자가 제3자의 계약을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지. 그러면 그림에서 뭐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여기에도 채무가 있어. 그럼 얘는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상계가 안 된다가 되겠죠. 얘는 상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을 돈은 내가 받을 돈, 연대채무자가 받을 돈 둘 다 돼요. 자동채권은. 하지만 내가 갚을 돈이지. 갚을 돈은 내가 갚을 돈만 됩니다. 알겠죠? 제3자가 갚을 돈은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수동채권이니까. 이해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자동채권은 원래 어떤 채권만 가능합니까? 본문에서 가봐. 상계자와 피상계자 간의 직접적인 채권도 채권이어야 되지. 그런데 제3자로부터 뭐한 채권도 돼? 취득한 채권도 돼. 취득하면 그건 누구께 되는 거니까? 바로 상계자가 피상계자가 되는 채권이 되니까. 그치? 자, 근데 자동채권은 보통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야? 연대채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도 자동채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채권이 되는 건 두 가지야.
피상계자가 가지는 상계자의 채권, 또 연대채무자가 피상계자가 가지는 채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 대신 수동채권은 어떤 것만 가능해?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만 된다.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연대채무와 관련된 거였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니까 여기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쉽게 될 수 있죠. 여기 이해됐어요? 좋아. 선생님 혹시 몰라서 뒤에 그림도 갖다 놓긴 했거든요. 이렇게 그림도 갖다 놓긴 했어요. 요거 살짝 한 번만 다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계의 법적 효과 요금의 작동 보자.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서로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상계하려는 자는 우리 무슨 자라고 부르고? 상계자. 상대방은 피상계자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상계하려는 채권은 우리 무슨 채권? 자동채권. 그러면 상대방의 채권은 무슨 채권? 수동채권. 얘가 같은 종류의 채권이면 서로 뭐가 가능하다? 대등액에서 뭐한다? 소멸할 수 있다. 이게 채권인 거야. 됐죠? 근데 채권의 특징에서는 두 개가 달라져요. 자동채권하고 뭐로 달라져? 수동채권은 달라져. 자동채권은 직접 발생 채권이지. 상계자와 피상계자 간에 직접 발생한 채권. 또는 상계자가 제3자로부터 뭐한 채권? 취득한 채권. 이 둘 다 다등해. 그렇죠?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누구 거야? 상계자 거지. 그래서 상계자 것만 돼야 돼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연대채무에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야. 즉 연대채무자의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뭐가 가능하다?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이 하면 할수록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리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돼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 여기에다가 하나 더. 다른 연대채무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 이 두 개가 된다는 거. 하지만 수동채권은 어떤 채권?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문단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계가 법적 효과를 가지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무슨 채권이라고 했죠?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금전채권. 보통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 이용되죠.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은 자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은 수동채권. 상계 대상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돼. 이건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다 자동채권이 되는 거야.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 근데 상계자 자신이 가지는 채권에는 직접 발생한 것도 포함하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단 예외가 있어요. 뭐에 대한 예외냐?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단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예외가 있어요. 대신 수동채권은 뭐만 가능하다?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알겠죠? 그럼 자동채권은 두 개가 되고 수동채권은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좋아. 다음 가보자. 또 문제 풀다 보면 또 이해돼요. 자, 세 번째 문단. 아까 상계하려면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뭐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야?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다만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서 다소 다르다라고 했죠. 아무튼 변제기가 뭐예요? 변제기가? 변제가 뭐니? 변제? 변제라는 건 돈을 갚는 거야. 그지?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지. 기간이 도래한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그때 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동윤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언제까지 갚아? 이달 31일까지 갚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변제일이 며칠이야? 31일입니다. 그때가 변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단 말이야. 다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서는 가장 좀 다소 다르다는 거야. 자동채권 가볼게요. 그러면 자동채권의 경우는 했으니까
자동 채권 어떤 채권? 내가 받을 돈, 줄 돈. 받을 돈이지. 그렇지? 받을 돈. 상계자가 받을 돈이야. 내가 동현이한테 야, 이달 말까지 갚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달 말이 되기 전에 20일 날 내가 동현이한테 야, 돈 갚아라고 말하면 누가 손해야? 동현이가 손해지. 피상계자가 손해야. 그래서 자동 채권은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잃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동현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린 거야. 왜 빌렸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 그래서 주식에서 투자하려고 돈을 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주식시장 투자했어. 지금 증권이 막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달 말까지 가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것 같아. 근데 20일 날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갚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손해가 발생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피상계자는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부당하게 잃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무슨 채권은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내가 갚을 돈은 상대방이 내가 동현한테 돈 빌려서 이달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여윳돈이 생겼어. 야, 내가 일찍 갚을게 라고 말하면 동현이가 싫어할까요? 아니죠. 좋죠. 그래서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로 100만 원을 주고 받았어요. 그죠? 100만 원을 주고 받았어요. 내가 받을 기간은 20일까지고 내가 줄 돈의 기한은 며칠까지야? 30일까지예요. 그렇죠. 다시 내가 받을 돈은 언제까지? 20일까지. 줄 돈은 30일까지. 그렇다면 상계할 수 있는 건 언제 상계할 수 있습니까? 20일부터 상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동채권은 자동채권만 만료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어? 상계할 수 있어. 왜? 상계하는 자가 포기하면 돼. 이익을. 반대로 내가 받을 돈이 30일까지고 줄 돈이 20일까지야. 그러면 언제부터 상계할 수 있다? 30일부터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상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하지만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 돼요. 이렇게. 다음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네. 또한이면 번호가 어디가 1이 되냐면 여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너 가서 몸으로 하루 일해줄게. 그다음에 너도 나한테 몸으로 한번 일해주게 했어.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하더라도 얘는 상계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두 번째였고요. 또 세 번째,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처럼 수동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며라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동현이한테 얼마 줄 게 있냐면 100만 원을 줄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줄 게 있어요. 그런데 동현이가 선생님이 있는 집안의 기물을 파손했어요. 그래서 내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 나왔어? 100만 원이 나와 있지. 그래서 얘가 나한테 100만 원을 가지고 나는 채권을 가지게 되지. 근데 얘는 법적으로 발생한 채권이잖아. 이 채권하고 내가 빌려준 거라고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 뭐에 대한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또 하나 한 개 더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어떤 경우도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 상계가 뭐 할 수도 있다? 금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여기까지 네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 없어요. 또 네 번째, 얘네가 우리 나중에 절대 상계 조건이 되더라도 상계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얘도 상계가 안 되는 거겠지. 자, 여기는 상계가 안 되는 경우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가보자. 상계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해야 가능하다는 거.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은 차이가 있지. 자동 채권은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하지만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상계자가 상계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을 뭐 하면 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요. 다음,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또 수동 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상계가 금지된다는 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 또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도 상계를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가보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하나, 첫 번째 문단에서 상계는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상계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상계하자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상계하는 두 촉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하게 관해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기준이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의사표시를 할 때부터야? 아니야. 상계의 요건이 뭐 할 때부터? 갖춘 때부터 대등에게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중요해. 상계의 요건을 갖췄을 때야. 그러면 이때는 언제겠냐? 기한이니까.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뭐가 지났을 경우? 변제기가 지났을 경우. 그때는 상고의 요건이 완성됐지? 그때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조건이라는 건 뭐뭐 해주면 상계해 줄게 이거야. 기한이라는 얘기는 언제 이후에 상계한다는 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실제로 존재해야 돼.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하며,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때는 상계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 다음, 채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당연하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갚았는데 제가 돈을 갚아버렸어. 그럼 상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이건. 다만 여기서는 다만은 예외잖아. 다만이라는 말은 예외에 해당한단 말이야. 뭐에 예외에 해당하냐면 소멸할 때야. 뭐가 소멸했어? 채무가 소멸했지. 그러면 상계할 수 없다고 했잖아. 다만은 채무가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 거야. 요거 어떤 건지 가볼까? 다만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즉 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야.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내가 돈을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야. 내가 자동 채권이 있었어. 그죠? 받을 돈. 동현이한테 받을 돈도 있고 동현이가 나한테 줄 돈도 있는데 내가 너무 믿었어. 그래서 동현이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동현이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소멸시효가 지났어. 소멸시효가 지난다는 얘기는 채무가 어떻게 되는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요. 채무가 사라졌어요. 나는 뭐만 있어? 줄 돈만 있는 거야.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다?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담하는 예외는 뭐에 대한 예외냐면 소멸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 소멸했다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번호를 매길 수 있겠죠.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이 갖출 때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요건이야, 요건. 상계한 다음이 아니라.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네 번째,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채무가 소멸될 때는 상계할 수 없지.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에는 그 이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상계할 수 있다가 예문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상계 방법과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뭐로 이루어진다?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하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서? 상계 요건을 갖출 때. 이거 꼭 중요하다. 다음, 상계 의사표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요. 원칙적으로 두 채권이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또 채무가 소멸될 때에는 상계할 수 없죠. 다만 소멸된 것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무가 소멸된 거야. 그런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뭐가 가능하다? 상계가 허용된다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갑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의 개념? 상계의 개념이죠. 상계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상계의 목적은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을 상계의 목적입니다. 상계는 어떤 기능을 하냐?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게 쉽고요, 그죠? 그리고 상계가 파산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채권이니까 내가 갚을 돈이 내 채권에 담보하는 역할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 채권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 여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연대채무가 아니야.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포인트야.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은 자동채권, 피상계자의 채권은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이 가능하다고? 직접 발생한 채권도 되지만 제3자로부터 뭐한 것도 취득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채권은 그렇게 돼요. 자, 자동채권은 어떤 경우냐? 자동채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이어야 돼요. 그지?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를 더 허용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 연대채무의 경우 같은 연대채무자가 피상계자가 가지는 채권도 자동채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수동채권은 어떤 것만 가능합니까?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가지는 채권만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 수동채권의 요건 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공통적으로는 서로에게 가지는 채권과 채무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채권은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한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세 번째 문단. 이게 상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죠. 근데 이것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이가 있죠.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하지만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노동채무가 이런 것처럼 상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피해 보상금 같은 채권은 상계가 안 되는 거고, 네 번째, 특약을 통해서 상계를 금지한 것도 상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자, 상계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계 안 됩니다. 그리고 상계 요건이 갖춰진 때부터 이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고요. 원칙적으로 현재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현재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또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할 때는 상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다만 그 소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상계를 허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자. 여기는 문제까지도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하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중간고사 봐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돼. 빨리빨리.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맞습니까? 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 특약할 수 있죠? 예,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특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금지할 수도 있죠. 상계가 안 되는 경우, 특약을 했을 경우.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상계를 통해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이건 상계의 장점.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과가 있다. 얘도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죠. 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맞죠?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채권과 채무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금전 채권이고 이 글에서 나온 것도 뭐밖에 없어. 금전 채권밖에 없지만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몇 번? 2번이 됐죠? 다음. 수동 채권은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겠군이라고 했죠. 얘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이죠. 수동 채권은 내가 갚을 돈이야. 그죠? 내가 뭐 할 돈이 있어?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쟤한테 뭐 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거야. 내가 돈을 못 받으면 갚을 돈을 안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바꿔서 낼만 하지. 앞뒤로 바꿔서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봐줘야 돼. 뭐가 담보냐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담보인 거야. 내가 돈을 빌릴 때 갚아야 될 돈이 담보가 돼. 빌려줄 때.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없겠군? 할 수 있죠. 이거 몇 번째 문단에 나와요? 첫 번째 문단. 뭐라고 나오냐면 대등에게서 소멸하는 상계의 목적은 뭐로도 달성할 수 있다?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들이 즉시 대등에게서 소멸하겠군. 대등에게서 소멸하는 거 이거 뭐죠? 상계지. 자, 상계는 어떨 때 발생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상계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얘는 틀렸네요. 다음 몇 번이냐? 2번이지, 2번. 그치? 1번이지, 1번. 그죠? 얘는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 4번.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겠고. 야, 피상계자의 채권이야. 자동채권이야, 수동채권이야 이거. 수동채권이지. 수동채권은 누구한테 가지는 것이어야 돼? 상계자한테만 가시는 것이어야 돼. 연대채무에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자동채권은 누구 것도 가능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피상계자에 가지는 채권도 가지겠지? 여기는 수동채권이니까 이건 안 되죠. 다음.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잖아. 그 권리가 소멸한 채권이지. 그 소멸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없어요?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됐고 다음. 계속 문제가 다 비슷한 문제만 나와요. 문제. 위크를 참고할 때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있죠. 상계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상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아니다. 마지막 문단이 아닌가? 몇 번째 문단이? 세 번째 문단이, 네 번째 문단이. 변제를 한 경우니까 네 번째 문단인 것 같다. 그죠? 이때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옷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 채권과 상계하라는 경우.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틀렸고요. 두 번째 선택지도.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는 자동채권이야, 수동채권이야?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라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동채권과 봐. 상계하라는 사람은 누구야? 상계하라는 사람은 채권이 자동채권이지.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라는 경우. 얘는 가능해?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왜? 상계하려는 경우잖아. 그럼 얘가 무슨 채권이야? 자동채권이지.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어. 하지만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니까 수동채권이지.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내가 뭐 하면 되니까? 포기하면 되니까. 얘가 답이네요. 3번. 다음 4번 선택해볼까?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과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 얘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노동채무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X. 5번.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금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얘도 안 된다고 했죠? 얘도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동채권만 변제기가 지나면 됩니다.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지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동채권은 결국은 피상계자가 가진 채권이니까 네. 반대로 말하면 어차피 자동채권이 있어야지 수동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동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말이 자동채권 변제기가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상계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지. 그러니까 자동채권이라는 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만 변제기가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변제기가 있으면 되죠. 여기 자동채권이라는 말 있잖아. 자신의 자동채권으로야. 그럼 자동채권은 어떻게 됐어? 변제기에 있다니까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죠. 자동채권은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되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동채권이죠. 그러면. 채권 그 시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가. 갚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하고 줄 돈이 있잖아. 받아야 될 돈은 변제기가 도래했어. 하지만 줄 돈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렇지? 하지만 자동채권만 변제기가 지나면 가능하다니까 3번이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보기 박스를 좀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을병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봐요. 그림 좀 작아도 봐. 얘들아 봐. 을과 병이에요. 을과 병은요. 갑에 대하여 얼마?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 이해됐죠? 을과 병이 연대 채무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이 갚아도 이 채무는 사라지게 되는 거지. 좋아. 을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은 갑한테 얼마 갖고 있어요?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대 채무 얘는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근데 갑의 채권의 변제기는 갑의 채권이죠. 갑의 채권 얘가 받을 돈인 거야. 그죠? 받을 돈은 얼마가 됩니까? 2024년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입니다. 갑한테는 채권이니까 얘네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가 되는 거죠. 얘가 5월 1일이고요. 을의 채권 변제기는 을이 받아야 될 돈이죠. 9월 1일입니다. 위 변제기는 둘 다 어떻게 됐다고? 둘 다 지났지. 그렇지? 그러면 기한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갑과 을의 채권에 대한 갑과 을의 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요. 또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조건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이게 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을과 병은 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얘는 갑한테 120만 원의 연대채무를 갖고 있어요. 기한은 5월 1일이고요. 대신 을은 갑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얼마냐면 역시 120만 원입니다. 기한은 9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변제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이 9월 1일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갑이 뭐 했어요? 파산을 했습니다. 갑이 파산을 했어요. 받을 돈이 있는데 얘가 파산했어. 을은 상계를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파산했어도 상관없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다음 병이 갑에 대한 채무가 얼마지? 120만 원이지? 얘를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맞습니까? 맞죠? 얘네가 무슨 관계니까? 연대채무 관계니까.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 변제해도 다른 사람의 채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연대채무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지, 승호? 다음 3번. 병이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이 120만 원이죠. 상계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지?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왜? 자동채권이잖아. 자동채권은 뭐도 돼요? 자동채권은 뭐 해도 돼요? 연대채무에 있는 사람이, 연대채무 관계인 사람이
피상계자에 가지는 채권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다음 4번 가보자.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죠.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취득한 거지? 을은 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있습니다. 왜? 자동채권의 조건이 직접 발생한 것도 되지만 뭐도 돼? 제3자에게 취득한 것도 됩니다. 취득을 했다는 건 그 채권이 이미 나한테 넘어온 거야. 다음 을이 2024년 10월 1일에 을이 갑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면 2023년 9월 1일부터 대등에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자, 선임이 이자 발생할 때 시점을 무엇을 박았어요? 상계하려는 때가 아니라 상계의 뭐가 완성될 때? 상계의 조건이 결 때야. 그럼 이때 상계의 조건은 언제가 되겠냐? 5월 1일이겠어? 9월 1일이겠어? 9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 이후에서는 대등에게 관해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은 3번이죠.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연대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어요. 쉬었다 합시다.